2회차 3강은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탄력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우리가 왜 탄력성을 배우는지는 우리가 미분을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조금 아쉽기 때문이에요. 자, 미분이 우리가 어떤 개념인 거냐면 궁극적으로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즉 변화분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변화분만 놓고 보기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0에서 플러스 100이 돼서 200이 되는 것과 1000에서 플러스 100이 돼서 1100이 되는 것은 얘는 10%밖에 안 움직이고 얘는 100%나 움직인 거예요. 얘는 2배가 된 거고 얘는 자신의 10분의 1배밖에 10분의 1배밖에 안 는 거예요. 똑같이 100씩 늘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분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변화율을 놓고 봐도 얘도 중요하게 우리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율에 상응하는 그러한 개념이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경제를 공부함에 있어서 새로운 도구, 변화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즉 처음 출발점, 지점 혹은 전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요소를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을 배울 때 정말 여러 가지 탄력성이 있어요. 교환을 보면 알겠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학 가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되게 많은데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저는 그것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전에,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우리가 훨씬 더 중요시 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탄력성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 보다시피 탄력성은 elasticity라고 표현할 거고, measure of the responsiveness, 즉 변화율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거예요. 그런 측정 도구가 탄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의 비탄력성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A의 비탄력성은 B의 변화율 분의 A의 변화율이에요.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될 거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럼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의 변화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의 변화율 분의 화폐 수요의 변화율이 되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건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탄력성이 붙으면 A의 비탄력성 구조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래서 그게 B의 변화율 분의 A의 변화율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앞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 탄력성이 있고 점 탄력성이 있습니다. 선 탄력성은 말 그대로 구간의 탄력성을 선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지점의 탄력성을 점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은 엄연하게 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점을 두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선 탄력성을 주로 다루고요. 미시 경제학을 들어가게 되면 점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은 개념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데, 저는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할 때 A점의 좌표는 가격이 15달러고 그 다음에 수량은 100입니다. 그리고 B점은 가격 좌표는 10이고 수량은 200이에요. 즉 이 수요 곡선은 A와 B점을 지나는데 A점은 가격이 15달러일 때는 100개만큼 원한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10달러일 때는 200개만큼 원한다라는 그런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먼저 선탄력성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간 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가격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변화분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얘도 마찬가지로 변화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체도 표현해야 돼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엡실론이라고 하는 로마자를 사용할 거고요. 거기 밑에다 P를 사용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엡실론, elasticity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equilibrium 균형점에서 사용하고 혹은 E가 그 소문자로는 환율 exchange rate라고 해서 환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에필론을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한번 선 탄력성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일단 가격은 얼마만큼 변하냐면 마이너스 5만큼 변하죠. 자, 그리고 원래 처음 출발하는 지점은 15달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A점에서 B점으로 갔을 때 수요량은 플러스 100만큼 증가가 되고요. 처음 시작점은 100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돼요. 3. 번분수 꼴이니까. 자, 그럼 한번 반대로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구하면 자, 가격은 처음에 지금 플러스 5만큼 지금 변한 거죠.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출발점이 10달러입니다.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만큼 지금 빠진 거죠. 200에서 100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출발점은 B점이니까 200이 될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1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좀 놀랍지 않아요? 아니, 같은 구간인데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는 그 출발점이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탄력성이 달라요. 구간에서도. 왜 그런 걸까요? 분명 이거 지금 직선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직선이라면 얘는 같아야 돼요. 얘는 일정할 테니까. 그런데 왜 다르냐면 궁극적으로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탄력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변화율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전체 혹은 출발점에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저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쟤네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같죠. 양수 음수만 다를 뿐이지 다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중간점 공식, 영어로는 midpoint
method라고 사용하는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선 탄력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저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이건 조금 이따 쓸게요. 자, 변화분 그냥 Q2에서 Q1을 뺀 양만큼 과 분모에 얘네들의 중간점을 분모로 집어넣게 되면, 즉 이 값을 이렇게 중간값을 넣자는 거죠. 출발하는 지점을 넣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간점을 넣자는 거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하나 B에서 출발하나 원래 저 P와 QD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 얘네들을 동일화 시킬 수 있겠죠. A에서 출발하나 B에서 출발하나 어차피 중간점을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값이 같아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자면 일단은 얘의 변화량은 뭐 5가 될 거고요. 정확하게 P2에서 P1으로 가는 거는 지금 플러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그냥 이 마이너스에 관련돼서는 지금 요거까지만 계산하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냥 앞에다가 통짜로 마이너스를 그냥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고, 그리고 여기는 100과 200의 가운데니까 여기는 150이 될 거고요. 여기는 10과 15의 가운데니까 12.5가 되겠죠. 얘네들을 궁극적으로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1.66,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1.6에서 계속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미드포인트 메소드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A점에서 출발하는 것과 B점에서 출발하는 것의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지금 보이세요? 얘네들이 왜 있을까요? 자, 수요의 법칙에 예외가 분명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99% 이상의 수요의 법칙을 만족을 합니다. 대부분 재화에서 수요의 법칙은 거의 다 만족을 해요. 그 말인즉슨 가격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떨어지겠죠. 가격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즉 얘네 둘의 관계는 어차피 수요의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가정이 존재한다면 음의 방향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음수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구해도 음수값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음수가 날아갈 테니까 그냥 3만 될 거고, 그냥 1만 될 거고, 그냥 1.66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선 탄력성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될 거고요. 걔네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왜? 얘네들은 탄력성은 변화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포인트 메소드, 중간점 공식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궁극의 요 분모 요 전체를 같아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변화율만 놓고 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탄력성의 개괄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점 탄력성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 그냥 이 자체가 점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점 탄력성이면 한 점의 탄력성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을 Z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Z 지점의 가각 탄력성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이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자, 근데 기울기를 구했을 때 이 곡선이 지금 우리가 수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지금 X 평면에 있고 여기에 지금 Y 평면에 존재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지금 놓고 보면, 자, 잘 봐요.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얘네들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를 지금 수요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이 함수를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함수의 미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가 x좌표에 있고 얘가 y좌표에 있으니까, x축에 있고 y축에 있으니까. 물론 변수 자체는 얘에서 출발해서 얘로 끝나지만 지금 일단은 수학적인 평면으로는 얘가 지금 x축에 있고 얘가 지금 y축에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는 역수죠. 즉 내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구했더라면 그것의 역수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점의 좌표에 가격이 있을 거고 수요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즉 점의 좌표들을 곱해주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답니다. 별거 없어요. 이게 점 탄력성입니다. 즉 기울기 역수만 곱해주고 점의 좌표들의 지점들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점 탄력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탄력성이 이렇게 선탄력성과 점탄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상관없습니다. 양수로 풀어도 되고 절대값을 씌워서 혹은 얘를 그냥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값 자체는 어차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양수를 만드는 조건을 뭐 만들어서 양수로 풀어내도 되고요. 그냥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음수로만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절대값을 씌웠더라면 양수로 답을 내야 되고요. 절대값을 안 씌웠다면 음수로 답을 도출해야 돼요. 그것만큼은 본인이 결정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향대로. 왜냐하면 어차피 경제학자들이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양수를 사용하든 음수를 사용하든 어차피 절대값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수를 쓸 수도 있고 음수를 쓸 수도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은 진짜 양수를 쓰는 교과서가 있고 음수를 쓰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절대값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본인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본인이 어떤 방향을 선택했다면 하나의 방향으로만 쭉 가셔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 건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를 봤다면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탄력성이 지금 이렇게 5개의 경우의 수가 현재 존재하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자,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차이죠. 간의 관계를 탄력성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이 식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아무리 변해도 얘가 0이면 가격 탄력성 전체가 0이 되겠죠. 그겁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그냥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격 탄력성이 0인 지점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곡선을 가격 탄력성이 0인 지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안 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요량이 안 변한다라는 것은 변화분도 0이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변화분 자체가 0이 되면 저값 자체가 그냥 0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변화분이 0이면 무조건 변화율도 0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가파르게 생기면 자, 지금 한번 볼게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적죠. 가격은 지금 이만큼 변했는데 수요량은 이것밖에 안 변한 거니까 변화율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쵸? 이거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변화분 자체만 사이즈가 큰 거지 얘네들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변화율은 변화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분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자체가 일단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분의 사이즈를 일단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분이 얼마만큼 변했느냐에 따라서 변화율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결정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작은 이러한 상황에는 당연히 역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한 수요 곡선을 0보단 크지만 1보다 작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범위에 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1인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이고,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렇게 분수 함수 형태의 꼴을 가지고 있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 함수 자체를, 예를 들어서 P는 1분의 QD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미분 때려서 구하면 돼요. 점 탄력성을. 되는데 증명 과정 자체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1이라는 성질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좀 이따가 그 직선이 왜 1이 아닌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게 생긴 곡선이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조금 더 눕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돼요. 왜?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점과 이 점이에요. 이 점. 자, 놓고 보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죠. 지금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수요율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클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완만한 곡선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자, 얘가 안 변하고 얘가 조금만 변해도, 자, 우리 미분 같은 거 할 때, 함수의 극한 같은 거 할 때 분모가 조금만 분모가 0이고 분자가 조금만 변해도 무한대의 값으로 변하잖아요.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지금 가격의 변화율은 없어요. 0이에요.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만 변하잖아요. 얘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 수요 곡선이 수평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각각의 용어에 매칭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이러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데, 이러한 경우 가격의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죠. 즉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전혀 민감하지 않은 상태예요. 가격의 변해도 나는 계속 요만큼만 소비할 거야 라는 게 지금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상태에는 지금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격이 변해도 나는 수요 별로 변할 생각이 없는데, 즉 덜 민감한 거죠. 되게 둔감한 거죠. 이러한 경우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상당히 가파른 수요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분수함수의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x분의 1이 아니라 x분의 k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상당히 완만해서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을 많이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되게 민감한 거고요. 그런 걸 탄력적이다. 그 재화를 일컬어서, 그 수요 곡선을 일컬어서 탄력적이다 라고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수요량을 마음껏 바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탄력성의 크기 지금 다 살펴봤는데,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이 그래프도 중요하니까 개념 이해하시고,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합시다. 만약에 탄력적이다 하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내가 수요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걸 민감하다,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끊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화의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내가 대체재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요를 빠져나가면 되니까 대체재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되겠죠. 왜냐? 난 바로 그 제품 안 사면 되니까, 다른 대체재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필수품과 사치품은 내가 만약에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예요. 그런 경우는 가격이 많이 변하더라도 일정 부분 계속 사야 되는 그러한 제품인 거예요. 물이나 쌀이나 옷이나 그런 재화들 같은 경우 가격이 변해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겠죠. 가격의 영향을 많이 안 받겠죠. 되게 둔감하겠죠. 자, 반면에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변하면 안 사겠죠. 이걸 왜 사? 사치품인데. 일상생활에 무조건 필요한 제품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시장의 범위가 작아질수록 탄력적입니다. 왜? 이것은 얘와 되게 밀접한 대체재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시장의 범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체재가 훨씬 더 많아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음료 시장이 있어요. 자, 그 안에 탄산음료 시장이 있겠죠. 탄산음료 시장 안에 사이다 시장이 있을 거고요. 사이다 시장 안에 칠성 사이다 시장이 있을 거예요. 자, 가면 갈수록 음료의 대체재는 뭐 딱히 없죠. 음료에는 대체재가 거의 물밖에 없으니까. 자, 탄산음료의 대체재에는 뭐 주류나 아니면은 기타 음료수 같은 게 있겠죠. 뭐 과일 음료라든지. 근데 사이다로 넘어가게 되면 콜라, 환타, 탄산수 되게 많아지게 되죠. 자, 칠성 사이다로 가게 되면 더 많죠. 뭐 그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뭐 칠성 사이다, 스프라이트, 킨 사이다, 뭐 또 뭐 있지? 기타 등등의 것.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웰치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탄산 시장 안으로 다 살펴보게 된다면 펩시 그런 것까지 해서 훨씬 더 대체재가 많아지거든요. 하나의 제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장의 범위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체재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원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탄력적이겠죠. 왜냐? 내가 그 재화를 살 때 훨씬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즉 가격이 조금만 변동을 한다면 에이 안 사고 말지, 좀 이따 사면, 나중에 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시간의 범위가 작아요. 그 말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탄력적인 건데, 이는 어떻게 보면 필수품하고 조금 연관성은 있습니다. 뭐 100%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내 소득에서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제품에 대해서 지출하기가 조금 꺼려지게 되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게 돼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금액이 초과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훨씬 더 탄력적인 제품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분수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왜 그러냐, 선형은 왜 1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라면 가격이 조금만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재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 재화에 대해서 수요를 할 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적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 다시. 자, 그 재화, 어떤 재화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수요량을 조금만 줄일까요? 많이 줄일까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올라도 난 그냥 계속 살 거야 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자,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를 얼마만큼 팔았는지의 관계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살펴봅시다. 얘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조금만 수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에 만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적게 사는 건 팩트인데, 그렇게 해야 수요의 법칙에 만족을 하니까. 그런데 많이 줄이냐 적게 줄이냐의 차이인 건데, 적게 줄이겠죠. 왜? 비탄력적이니까. 그 재화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비탄력적이다, 필수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화가 나한테 가격이 변해도 일단 나한테 필요한 재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는 겁니다.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조금만 줄이겠죠. 즉 총합은 올라갈 겁니다. 자, 반대로 가격을 내렸어요. 내린다고 해서 많이 사나요? 우리가 쌀이 갑자기 20만원, 한 포대에 30만원 하던 게 20만원 한다고 많이 사요? 아니에요. 조금만 늘리겠죠. 사도 좀 더 사놓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막 무슨 막 비축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수입 자체는 감소하겠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진 만큼 수요량이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 얘네들은 자,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른 비율만큼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가격이 내려가는 비율만큼 수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토탈 레비뉴는 동일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탄력적인 제품이라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가격에 민감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수요를 줄이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가격에 반응할 테니까 수요량을 많이 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은 줄어들고,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총수입이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그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별로 안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그렇기 때문에 토탈 레비뉴 자체는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탄력적인 제품은 가격을 낮춰야 총수입을 높일 수 있겠죠. 왜냐? 그 제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할 테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만 떨어뜨리면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변할 테니까 총수입이 훨씬 더 많이 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필수제 같은 경우는 가격을 조금씩 인상해도 총수입이 늘어나게 되고요. 사치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계속 세일을 해줘야, 백화점 같은 데 가봐요. 가격을 세일해줘야 총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이렇게 선형수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은 각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릅니다. 놀랍겠지만 진짜 실제로 달라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 탄력성을 이끌고 왔을 때 점 탄력성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었죠. 자, 그럴 때 지금 이 선은 기울기가 일정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O, A, B, C, D, E 점을 놓고 한번 탄력성 D점의 점 탄력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놓고 볼까요? 자, 기울기는 얘분의 얘죠. 자, 그 말은 OA 그리고 CE 만큼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지금 여 QD는 OA만큼 좀 반대로 썼죠. 자, 지금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OA 맞고 CE 맞는데 지금 그 기울기의 역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OA가 돼야 되고 여기가 CE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QD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D점은 OA잖아요. 여기가 OA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OC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의 길이도 같겠죠. 여기와 여기의 길이도 같을 겁니다. 닮음에 의해서. 왜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각 같고 할 테니까 닮음에 의해서 다 같을 거예요. 아이고. 자, 그렇더라면 지금 OC랑 CE가 같아요. 값이 같기 때문에 다 약분이 돼서 궁극적으로 1이 됩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이 돼요.
그럼 이 지점은 지금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건데, 자 정리해서 같은 지점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윗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지금 기울기는 같죠?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지점만 놓고 봤을 때 수량이 가격보다 훨씬 더 작죠? 수량이 가격보다 훨씬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겠죠. 왜냐면 가격이 크니까. 가격이 훨씬 더 크니까.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지점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자 요건 지금 동일하니까 가만히 냅두고, 수량이 가격보다 훨씬 더 크죠. 수량이 가격보다 훨씬 더 크죠. 지금 분자가 훨씬 더 작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수유곡선, 이러한 선형의 수유곡선을 가지고 있으면 토탈 레비뉴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요 같은 지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지점에서 총 수요가 가장 히트를 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지금 XZ의 수요를 더 늘려볼게요. 늘려볼수록 지금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자, 가격을 낮췄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낮춘 거죠. 자,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 낮추면 어떻게 되죠?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 낮추면 토탈 레비뉴가 상승합니다. 자,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낮추면 토탈 레비뉴가 지속해서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다가 요 D점에 다다르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1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춰도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찍고, 자,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수요량을 늘릴 때 가격을 더 줄일 거예요. 자, 가격이 더 내려가는데 저 구간은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보면 알겠지만은 요 구간이죠. 비탄력적인 재화에서 가격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총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선형 수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각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각각 다 달라지고요. 토탈 레비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지점에서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펑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제일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잉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